최근 미 외교협회가 아주 충격적인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으로 인해 미국은 물론 한국까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미 외교협회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핵무기 1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북한이 실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살펴보면 이제 미국 본토까지 충분히 핵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한 것인데요.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의 위협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정말 뼈저린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그리 큰 위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핵무기 자체는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 체계보다 강력하고 피해 규모가 큰 무기는 맞지만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미 충분히 사전에 탐지가 가능하고 설령 북한이 핵무기를 쏘더라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또한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국은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 정도를 MD 개발에 책정해 놓고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오히려 핵무기는 정치적으로만 사용하거나 전쟁 억지력으로만 작용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핵무기 자체의 위력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힘을 갖기 때문인데요. 물론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게 북한이라 이 사람들이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러시아입니다. 현재 180여일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개전 초기 병력은 이미 87% 이상이 전사후 부상으로 전선을 이탈했고 그나마 전국에 있는 대로 병력을 긁어모으고 있지만 1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턱도 없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비롯한 밸런스 붕괴 수준의 서방 무기 체계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장의 상황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작 핵무기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유럽행 가스관을 잠그며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러시아의 이런 행동이 유럽의 탈러시아 에너지를 부추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마저도 최근 재가동을 해야 했는데요. 가스 저장 능력이 형편없어서 가스관을 오래 잠글수록 러시아의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는 군사력과 자원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약점만 노출시킨 꼴이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러시아에 남은 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뿐입니다. 오죽하면 세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조금만 더 오래 끌면 크림반도를 탈환할 수 있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처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사용이 미국을 포함한 나토에 선전포고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갑자기 끊어진 것처럼 너도 나도 핵무기를 사용할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계가 공멸되기도 전에 러시아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열강들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미국이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핵무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언제든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화학 무기입니다. 게다가 이미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이나 체첸 전쟁에서 이미 수차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전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 전 대한민국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방독면과 정화통을 지원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처지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나마 러시아는 대외적으로나마 생화학 무기를 전량 폐기했지만 북한은 현재도 최대 5,000톤 정도의 생화학 무기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라는 폭언과 함께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중 생화학 무기는 엄청나다고 공공연히 자랑할 정도인데요. 이에 비하면 오히려 핵무기 보유량은 세 발의 피 수준인데요. 특히 현대전에서 생화학 무기는 굳이 미사일이나 폭탄이 아니더라도 드론이나 물류 등으로 살포가 가능하고
아주 적은 극소량만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핵무기보다 훨씬 은밀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핵처럼 막대한 폭발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또 전술상 생화학무기가 살포된 지역에서는 어떠한 작전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국의 군대가 궁지에 몰리면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지언정 최악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생화학무기에 노출된 병사들이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전쟁에서 생화학무기가 핵무기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화학무기는 핵무기 다음가는 대량 살상무기로 취급받는데요. 이처럼 북한이 생화학무기라는 끔찍한 취향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역시 가격 때문입니다. 생화학무기의 효과는 핵무기급이지만 그 가격은 껌값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핵무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생화학무기의 가격은 껌 한 통 수준입니다. 유엔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에서 전투원 한 명을 사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통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때는 262만 원, 핵무기는 105만 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화학무기는 78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생물학 무기는 고작 1,3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화학무기가 가난한 자의 핵무기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북한이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상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합니다. 실제로 생화학무기에 대항하는 한국의 화생방 능력은 세계 최정상급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방부가 우리 화생방 방어사령부에 직접 방문하여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논의할 정도인데요. 심지어는 미국 본토의 화생방 부대를 주한미군 작전지원에 순환 배치시켜 한미 화생방 연합 체계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대응 체계뿐만 아니라 화생방 장비 또한 미래 전장에 맞춰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생방 대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방독면을 K5 방독면으로 교체했습니다. K5 방독면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화통이 2개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K1 방독면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화통이 1개뿐이라 숨쉬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뛰기라도 하면 숨쉬는 게 상당히 고역입니다. 하지만 K5 방독면은 숨이 들어오는 부분인 정화통이 2개로 늘면서 호흡 또한 2배로 편해졌습니다. 장점은 이게다가 아닙니다. 정화통 분리 교체도 기존 나사식에서 원터치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설령 정화통이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외부 공기가 일절 유입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눈물 콧물 쏙 빼던 화생방 훈련도 조인끝만 단단히 매면 기침 한 번 없이 끝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방독면 내부에 마이크 단자가 탑재되어 있어 무전기 연결까지 가능해졌는데요. 덕분에 전차 내부에서 사용되었던 KM25 방독면을 K5 방독면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방독면을 사용하던 군필자들이라면 이거야말로 요즘 군대 좋아졌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지난해 말 신형 화생방 정찰차 2의 역할을 완료했습니다. 장갑차 형태의 화생방 정찰차 2는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화생방 정찰차 K216과 생물학 정찰차 K317을 하나로 통합해 작전 수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게다가 생화학무기가 살포된 현장에 직접 침투하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정밀 측정 장비를 통해 공기 중에 독극물과 방사능을 찾아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유사시 어떤 생화학 공격이 가해져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게다가 화생방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많은 부대입니다. 얼마 전 실전 배치가 완료된 K10 제독차는 흔히 말하는 5톤 트럭을 바탕으로 수용성 제독제 2,500리터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제독제면 K10 제독차 단 한 대로도 1,500제곱미터를 제독할 수 있습니다. 즉 K10 제독차 한 대만으로 축구장 5분의 1을 제독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다지 제독 능력이 뛰어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당 무려 120명의 병사와 2.5톤 트럭 12대를 제독할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KM9 제독차보다 사람은 3배, 장비는 1.5배 더 많이 제독이 가능해 기존보다 병사들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의 화생방 부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K10 제독차를 이용해 훌륭히 방역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역작전은 전시 상황에서의 제독작전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화생방 부대는 구제역 사태,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등에서 이미 지역 제독과 차량 제독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러니 화생방 부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많은 부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생화무기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분명한 무기이지만 우리 군도 이에 못지않게 강력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화무기는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민간인 피해가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생화무기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위험한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항상 꾸준한 관심과 경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